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선 발급을 할 때 아직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발급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대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7일 이내에 확실하게 대가를 받을 경우에만 또는 30일 이내에 받을 것 같으면 계약서상에 꼭 명시를 해서 확실하게 해놓은 경우에만 선발급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의 과세 유형 및 후폐업 여부를 조회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 거래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경우인데 매입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계속 거래하던 사업자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거래하게 된 사업자다, 잘 모르는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부가세까지 다 주고 세금계산서 받아왔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거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사업자의 거래, 그 사업자 유형이라든지 폐업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세청에서 과세 유형 및 후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그 국세청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거래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딱 입력하면요. 입력해서 과세 유형 및 후폐업 상태를 조회해 보면 몇 월 며칠자 현재 이 사업자는 뭐 일반 과세자입니다. 또는 뭐 간이 과세자입니다. 또는 폐업 상태입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만약에 간이가세자라고 나온다면 그 간이가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받아봐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또 만약에 폐업한 상태라고 나오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격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거래 유형과 폐업 여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세금계산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다. 이제 우리가 재화의 용역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다.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됐다. 보통 우리가 거짓 세금에서 이렇게 실제로 세금 계산서라는 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만 발급이 되어지는 게 세금 계산서인데 실제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그냥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발급해주는 사업자들이 있다는 거죠. 국세청도 그러한 사업자들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 납세자들도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료상, 이제 그런 사람들 자료만 발급한다 해서 자료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나는 분명히 A라는 사업자에서 재화를 공급을 받았는데 사업자 세금 계산서는 B라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았다. 근데 그 B라는 사람은 자료상이더라 하게 되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방 사업자의 거래 유형, 사업자 유형, 폐업 유무 이런 것들 꼭 확인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실물 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고 공급가의 2%에 상당하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내야 되고 또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원가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또는 조세범 처벌법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 계산서, 잘못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 계속 거래하는 사업자이고 내가 잘 아는 사업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한두 번 거래하거나 하는 경우엔 꼭 상대방을 확인한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거나 발급해 줄 때는 뭐 내가 발급해주는 입장이니까 나만 정확하게 해서 발급해주면 상대방 관계가 없지만 발급받아야 되는 즉 공급받는 자의 입장일 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꼭 그 사실 여부 실제대로 발급하고 발급받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사항, 우리가 전 시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정상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불공제사항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 이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보실 기재 항공.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사업과 관련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간혹 가다가 부가가치 신고를 하다 보면 매입세금 계산서에 뭐 이마트라든지 월마트 이런 일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그 세금 계산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냐 아니면 사실은 뭐 집에서 사용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따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의 구입, 그리고 임차, 그리고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의 구입이다. 우리가 종전에는 이 말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다라고 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소형 승용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 그럼 소형 승용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 운수업이나 자동차 관련업. 그런 데는 이제 그 소형 승용 자동차 영업으로 쓰겠지만 그 외의 모든 업종들은 다 비영업용이 되는 거죠. 그런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자, 승용자동차. 우리 회사에서 뭐 아반떼 승용차를 하나 샀다. 1,0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 사게 되면 부가세 100만 원 줘서 1,100만 원을 줘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차량 운반고 그 승용차의 원래 가격은 1,000만 원이지만 부가세 100만 원을 더 주고 산 부가세 100만 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는 차량 운반구 가격 자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 렌트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렌트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 차량을 수리를 했다든지 수선비가 지출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주차, 월정 주차료 낸다든지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왜 불공제하느냐? 아까 1번부터 3번까지는 불공제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4번은 그 왜 불공제하느냐? 사실은 승용 자동차를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가사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놀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부 불공제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마찬가지 이유로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 원래 접대비라는 건 뭐냐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접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결국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당연히 공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 관련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 대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사업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4번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도 쓰여지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불공제해 준다는 거고,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또 뭐 이용문화 또는 과소비를 조정하는 면이 있다라고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이니까 면세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부가세 신고도 당연히 못할 것이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겠죠. 토지라는 건 뭐예요? 토지 면세 대상이잖아요. 면세 제화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다. 그리고 여기 7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서 설명드렸었죠.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 공급 시기를 자, 5월 10일에 우리가 매입세액이 생겼다. 그죠? 공급 시기.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매입세액이 5월 10일에 생겼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월 10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은 언제냐면 6월 30일인 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 과세 기간 종료일이 지나서 요때로부터 20일 이내, 결국 20일 이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을 하면, 그죠?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이면 언제겠어요? 1월 1일까지로 가죠. 요 기간 내 속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다가 이렇게 조금 더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까지만 신청을 해도 그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예외사항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공제하지 불공이라고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우리 종이세금 계산서가 보통은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라고 하지만 공급 시기 당일에 발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나중에 거래가 다 완료되고 나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발급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종이세금 계산서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물 거래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종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하는 사업자들이 생긴다. 일명 자료상들 있죠. 이런 자료상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종이 세금 계산서로 이용되던 것을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역 자체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가장 목적은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한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약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난 그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투명한 거래 환경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자료상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바로 세금에서 그것도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에서 발급을 하고 그걸 곧바로 또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그거를 가감 조정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나 이렇게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상들이 발붙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전자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그 투명한 거래 환경, 즉 자료상들의 감소 효과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 34% 정도가 자료상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당초 목적한 바인 납세 협력 비용의 절감과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즉 제도 도입의 성과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전자세금 계산을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환경으로 갈 텐데, 현재까지는 모든 법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을 해야 돼요. 종전에는 10억 원 이상이었다가 이제 3억 원 이상인 자로 개정이 되어져서 지금 2013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되는 거죠.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그 발급 대상자가 다 대폭 확대가 되어졌죠. 아마 또 이 규정은 점점 더 이제 넓어지겠죠. 전자세금 계산을 발행하는 제도 자체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제도적인 성과 자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하고 전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 발급을 하고 언제까지 전송하면 되느냐. 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 8월 3일이 공급 시기였다. 8월 3일 날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라면 그때가 공급 시기면 바로 그때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9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즉 9월 10일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이라도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지연발급. 물론 발급 기한까지 발급했으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도 발급을 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내면 된다. 만약에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도 발급을 못했다.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한 걸로 끝이 아니라 발급하고 나선 다시 전송을 해야 돼요.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 발급일의 다음 날. 자, 공급 시기가 8월 3일이었다. 그래서 8월 3일에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했으면 그 다음 날 8월 4일까지 전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발급 기한이 9월 10일이니까 전송 기한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까지니까 9월 11일까지는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문제가 없지만 9월 11일이 지나서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 11일까지라도 전송을 하면 요 기간 동안은 지연 전송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요때까지도 전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전송 가산세를 내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세액 공제 혜택도 없어졌고 오히려 가산세만 지금 남아 있고요. 요 가산세도 미발급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지연 전송 가산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해야 되는 걸 꼭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세로 홈페이지나 이제 발급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발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이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금 계산서 제도고, 그 세금 계산서, 종전에 발행되어지던 종이세금 계산서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료상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부를 해소하고 있어서, 이 세금 계산서를 얼마나 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 계산서 수수 질서가 얼마나 잘 정착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이 되어질 건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그래서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해서 이제 몇 차시에 나눠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법인세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